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학부 문성재입니다. 이제 재무경제학 이제 4주차 시간입니다. 시간이 참 빠르네요. 그죠? 요번 그 시간에는 이제 좀 더 이제 논의를 좀 더 이제 진전을 시켜가지고서 좀 보고자 하는 내용이 일단 뭐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산 가격을 평가한다라고 했었을 때에 결국은 이 자산의 가격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그 가장 좋은 그 척도 중에 하나가 그 자산이 미래에 만들어낼, 앞으로 만들어낼 현금 흐름들을 갖다가 기초로 해서 그것을 그 자산의 가치로 산정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관점에 입각을 해서 실제 이제 현금 흐름의 가치 산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일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경영학과 학생들이라든지 뭐 이런 그 관련된 금융 관련된 거 공부하다 보면은 투자론 같은 것을 이제 수업을 듣게 되고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타임 밸류 오브 머니 같은 개념이나 그 다음에 넷 프레젠트 밸류 같은 것들을 이제 배우기 때문에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들은 이제 익숙할 거예요. 계산 자체는 뭐 산수죠.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는데 오늘 이제 제가 전달드리고자 하는 거는 일종의 그 생각의 흐름입니다. 생각의 흐름으로서 이제 일종의 그 출발점을 그 현금 흐름의 가치를 구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거고, 결국 그 파이낸스에 있어가지고 가장 큰 숙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자산 가격 결정이라고 되게 되는 것인데, 자산 가격 결정에 대한 일종의 그 첫 번째 스텝으로서 현금 흐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두 번째가 이제 NPV 계산하는 과정에서도 이제 그런 고민들을 하겠지만은 현금 흐름이 일정하지 않은 자산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걸 어떻게 그 취급을 해줘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문제들을 생각해 보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세션에서 우리가 목적하는 바입니다. 음, 우선 그 할인채라고 하는 개념을 좀 먼저 생각을 해 볼까요? 일단 할인채는 영어로 할 때 이제 디스카운트 본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만기에 돌려받을 금액보다 현재 가격이 좀 낮기 때문에 만기 상환 가격보다 좀 할인돼서 거래해야 된다. 그래갖고 할인채다라고 저희가 이제 이야기들을 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예금을 한다고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그 정해진 금리를 갖다가 쌓아가지고서 만기에 이제 저기 돌려받는 거를 목적으로 우리가 은행에 저금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100만 원을 갖다가 1년에 예금하는데 은행에서 이자를 3% 주겠다라고 했다고 하면은 1년 뒤에 우리가 돌려받는 거는 1에 1.03 곱해갖고 103원을 받게 돼 있어요. 뭐 여기까지는 사실 대단한 내용이 없죠. 근데 이제 할인채다라고 하게 될 때는 이제 예금하고 좀 반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예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현 시점에서 미래로 시간이 흘러갔을 때 얼마 받을지를 생각해 보는 거인 반면에 할인채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인 거예요. 정해진 시점에 내가 받기로 한 채권이에요. 그러니까 채권이라고 하는 게 만기가 존재하니까 연구채 빼고 나면 그러면은 할인채라고 하는 게 미래에 받을 돈은 정해져 있고 그때까지 남아있는 시간도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현재 거래되고 있는 채권 가격을 안다 그러면 현재로부터 만기까지 적용될 수 있는 이 채권에 대한 이자율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거고, 반대로 채권에 대한 이자율을 우리가 알고 있다 그러면 미래에 받을 돈을 우리가 확정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현 시점에서 얘는 얼마에 거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결국 이제 우리가 할인채를 가지고서 생각하는 일종의 이제 기본 어떤 세팅입니다. 할인채를 그래서 우리가 가격을 계산할 때에 현재 가격이 P0다. 그리고 이제 만기는 T까지 이제 만기가 남아 있다. 그리고 이제 그때에 우리가 모형화 해야 되기 때문에 100원짜리, 1000원짜리, 32원짜리, 뭐 0.7원짜리 이렇게 다 할 수는 없다 보니까 우리가 모형을 잡아서 계산할 때에는 만기에 다 같이 1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한번 모델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P0에다가 1 플러스 R에 T승하게 된 것을 1로 이제 정해놓고 우리가 요 생각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현재의 가격을 알고 있다 라고 하게 된다면은 1 플러스 R의 T승을 한 거를 결국 지금 위에 있는 식의 양변의 P0로 나누게 되면은 1 오버 P0가 될 거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저기 우리가 이제 실제 궁금한 건 R이다. 왜냐하면 P0랑 T를 알기 때문에. 그러면은 결국 R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1 오버 P0 한 거를 T분의 1승을 한 다음에 1을 빼주게 되면 거기에서부터 사실 이 채권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채권에 적용되는 어떤 이자율을 현재 가격으로부터 알 수 있다는 거를 저희가 이제 캐치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채권에 대한 이자율 R을 안다 그러면 P0라고 하는 거는 지금 보는 것처럼 만기 1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1 플러스 R의 T승분의 1이 되는 그런 걸 통해 가지고서 만기의 T 시점 후에 R의 이자율로서 이제 그 할인하게 되는 어떤 채권의 어떤 현재 가격이다라고 하는 거를 알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게 이제 할인채가 이야기하는 바죠. 또 한편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표채라고 하는데요. 이 표가 뭔가 하니까 이자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자에 대한 표를 이야기하는 건데 정해진 시점에 정해진 이자를 갖다가 주고 정해진 날짜에 이제 확정되어 있는 금액을 주는 이제 그런 거를 갖다가 이제 이표채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표채를 우리가 프라이싱 하고 싶다. 영어로 쿠폰 본드라 그러는데 쿠폰 본드를 갖다가 내가 가격을 알고 싶다 그러면은 각각의 현금 흐름, 그러니까 각각의 이자들을 갖다가 다 할인채로, 개별 할인채로 생각을 하고 그걸 갖다가 시점별로 다 모으게 되면은 그걸 갖다 합친 게 결국 이 표체의 가격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른쪽이 무려 그 삼성전자의 그 80회차 회사채예요. 이게 이제 이 표체인데 제가 증권박물관에서 사진 하나 갖고 왔거든요. 이제 실제 어떻게 생겼나를 좀 보여주려고요. 지금은 채권이나 주식이나 발행하면 실물증권이나 실물채권을 갖다가 저렇게 막 발행을 해가지고 어거지로 뭐 어디 두거나 하지 않고 다 전자증권화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걸 굳이 내가 실물 출고를 하겠다 그러면은 거래하시는 증권사에 가가지고 내놔 이렇게 하면 이제 굉장히 직원들이 당황하면서 아 이상한 손님이 나타나는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어쨌건 회사가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지금으로부터 언제입니까? 거의 30년 전인 1991년에 이제 자금 조달을 하기 위해서 발행했었던 채권이고요. 그때 이제 저 채권의 만기는 이제 95년까지로 잡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까지 이제 쿠폰을 지급하는데 이 쿠폰이 진짜 쿠폰이에요. 오른쪽 아래 보게 되면은 쿠폰이 다다닥 붙어 있는 거 보이세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100만 원 정, 지금 한자로 되어 있는데요. 금 100만 원 정이라고 지금 적혀 있는 겁니다. 삼성전자 주식회사 제80회 사채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80회 회사채 위에 이제 저 삼각형 별 3개 있는 게 저게 원래 삼성 로고예요. 이거 처음 보시는 분 많으실 건데 저도 참 오랜만에 보네요. 그래서 이 이제 채권을 갖다가 이제 발행을 해가지고서 이제 사장님이 발행했어요. 이제 그때 사장님이 강진구 사장님이네요.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쿠폰을 분기마다 정해진 날짜에 가지고 가면 이제 그 쿠폰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0만 원에 상응해 가지고서 분기에 이제 지급하는 이자는 얼마입니다. 그럼 실제 이걸 이제 그 저기 뜯어가지고 가면은 그 돈 주는 거죠. 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실제 뜯어낼 수 있는 쿠폰이 있는 쿠폰 본드라는 거의 어원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제 삼성전자 그 회사채를 찾아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중요한 거는 그 발행일로부터 상환일이 될 때까지 쿠폰을 한 장 한 장 떼가지고서 이제 가면은 실제 우리가 이자 받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각각의 쿠폰들을 갖다 모아가지고서 이제 계산을 하게 되면 이 쿠폰 본드의 가격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알 수 있는데요. 분기마다 쿠폰을 받아가지고서 만약에 1년 만기가 남아있는 어떤 그런 채권, 그래서 쿠폰은 분기마다 나오는 그런 채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현재 시점에서 예컨대 석 달 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쿠폰이 나와요. 얘를 갖다 할인하려면 C를 갖다가 1 플러스 R의 T1으로 할인하면 되죠. 두 번째 쿠폰은 똑같은 쿠폰인데 이제 기간이 좀 길어졌어요. T2로 할인해야 돼요. 세 번째 쿠폰은 만기가 좀 더 길어져갖고 T3로 이제 할인을 합니다. 그다음 네 번째는 만기가 됐어요. 그래서 쿠폰 플러스 원금에 해당하는 이제 저 프린시펄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P로 이제 제가 표시했는데 C 플러스 P를 갖다가 이제 T4로 이제 할인하는 거죠. 그리고 전체 기간에 대해서 적용하는 이자율은 뭐 기간마다 다르게 쓰지 않고 그냥 R로 단일하게 우리가 쓴다고 해보자고요. 결국 그 쿠폰이 4개 남아있는, 만기가 1년 남아있는 삼성전자 회사채의 가격은 지금 보는 것과 같이 모두 4개의 현금 흐름을 갖다가 각각 계산한 다음에 그 4가지를 더함으로써 저희가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표체 가격이라고 하는 것도 할인채 가격을 갖다가 다 더한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결국은 뭐 특별한 어떤 계산법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똑같은 만기 상환금을 주는 어떤 채권이 있다 그러면 이표를 주는 이표채가 아무래도 더 비싸겠죠. 추가로 더해지는 어떤 이표에서 오는 그런 그 현금 흐름의 그 가격이 있으니까. 그래서 실제 이제 할인채들의 어떤 번들 내지는 포트폴리오로서 그 쿠폰 본드의 가격을 구한다 그러면은 결국 지금 아래쪽에서 보는 것과 같이 각 지급 주기마다 개별 쿠폰을 각각 개별의 할인채로 다 생각해 가지고서 이 모든 현금 흐름의 가격들을 갖다가 하나로 이제 뭉쳐 놓고서 아 이거 얼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는 거죠. 그래서 C1, C2, CT, PT까지 되어 있는 각각의 쿠폰 본드의 가격을, 할인채들의 가격을 갖다가 다 모아 놓은 거예요. 문제는 이제 분모에 좀 주목을 하면 좋겠는데요. 분모에 적용되는 금리가 사실은 시장의 그 이자율이라고 하는 거는 그 타임 프레임에 따라 가지고 적용되는 금리가 똑같은 회사, 똑같은 채권 발행 주체라고 해도 다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단기 조달 금리와 장기 조달 금리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어쨌건 R이라고 하는 것이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이 왼쪽식이 보여주는 바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보통 우리가 이자율 기간 구조를 반영한 어떤 형태의 식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른쪽 식은 똑같은 채권에 대해 가지고선 이제 어떤 어프로치를 하냐 그러면은 각 이 표에 대응하는 기간에 대해 가지고서 이런 관점을 이제 적용하는 거예요. 왼쪽 식은 그 이자가 지급되는 주기, 현금 흐름이 발생되는 시점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그 크기도 알기 때문에 각각의 기간에 대해서 적용하는 어떤 이자율 R1부터 RT까지의 그 이자율을 조절해 가지고서 어떤 이 표체의 가격을 구해냈다라고 한다면 오른쪽은 가격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전체 기간마다 다르게 적용되어 있는 이자율들을 갖다가 말하자면 그 동일한 단일 금리로서 묶어내 가지고서 계산해 냈었을 때에 금리를 몇 프로를 적용하면 되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자를 갖다가 저희가 앞에서 구할 때는 6개월 후, 1년 후, 뭐 1년 반 후, 뭐 2년 후 이런 식으로 이제 기간에 따라 가지고서 적용되는 다른 금리를 적용한 다음에 그 시점에 어떤 발생되는 쿠폰과 원금을 할인해 가지고서 채권의 가격을 구한다라고 하는 가격 중심의 관점이 있는 반면에 만기 수익률이라고 표현할 때 보통 yield to maturity라고 이야기할 때는 채권의 거래 가격은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지급되는 시점이라든지 각각의 시점마다 지급할 현금 흐름의 크기는 다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기간마다 다르게 적용하는 이자율을 사용하지 않고 통으로 하나의 단일 금리를 전체에 적용한다고 하면은 그 이자율이 몇 프로가 될까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는 것이 yield to maturity의 개념이에요. 이걸 이제 왜 이렇게 쓰냐 그러면은 이 표체 가격을 구할 때 6개월, 뭐 12개월, 1년 반, 2년 이렇게 간다고 했었을 때 그때그때 이자율이 다 다른데요. 이 채권을 대표하는 대표 이자율을 구해보세요 했었을 때 그걸 갖다 산술 평균을 해버리는 게 맞냐는 얘기죠. 아마도 그렇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도 그럴 것 같아 라는 느낌이 들 건데 왜 그냥 단순 평균으로 이걸 갖다 퉁치고 넘어가지 않느냐 그러면은 이게 결국 분모에 있는 생김새를 보게 되면은 결국은 1 플러스 R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시간을 갖다 가중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시간을 가중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가 일단은 반영을 해야 되니까 단순 평균으로 갈 수는 없어요. 결국 가중 평균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점에 대한 가중 평균을 하고 싶어 하는 측면이 한 가지가 있고 두 번째는 현금 흐름의 크기가 딱 한 번 다른데 언제 다르냐 그러면 만기에 달라요. 왜냐면은 만기 T 시점에서는 원금 P를 갖다가 한 방에 돌려주기 때문에 만기가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얘가 좀 영향력이 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가지고서 만기 수익률이다라고 했었을 때에는 그 단순한 평균으로 계산하지 않고 지금 보는 것과 같은 형태로 해가지고서 실제 현금 흐름의 어떤 크기와 시점별 분포를 갖다가 다 반영을 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일단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그러면 캐시플로우가 아까 삼성전자 채권처럼 쿠폰 한 장 뜯어서 가면 받을 수 있는 돈이 픽스돼 있지 않고 계속 움직여야 되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죠. 뭐 실제 비즈니스들도 그렇고
그때그때 성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어떤 자산이라는 거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뭐 기업의 주식을 내가 갖고 있다 그러면은 기업이 장사를 잘하면은 배당을 많이 줄 거고요. 장사가 안 되면 배당을 아예 안 주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다 감안해가지고서 우리가 어떤 평가하는 모델을 만든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 하는 고민을 저희가 하는 건데요. 예컨대 이제 가상의 이표체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이표체의 경우에 이제 만기는 n년으로 저희가 해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정하지 않은 크기로 이제 현금 흐름이 발생을 하는데 해마다 한 번은 발생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러면은 이 현금 흐름, 이 C1, C2부터 이제 CN까지의 이 현금 흐름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제는 고정적인 녀석이 아니라 이제 약간 랜덤성을 가지고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저희가 이제 경제 통계 배울 때 나오는 확률 변수의 개념을 갖다 도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개별 현금 흐름이 랜덤 베리어블로서 주어지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랜덤 베리어블을 일단은 각각 분리해 가지고서 개별 할인치를 평가하는 것까지는 자연스러워요. 그리고 실제 이 이표체의 가격을 구할 때는 이 각 할인체 가격을 합해 가지고서 구할 수 있다는 것 또한 무리가 없습니다. 결국 문제는 그 캐시플로우의 추정이죠. 이 확률 변수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핸들할 거냐의 문제를 가지고서 이 약간 변동성이 있는 캐시플로우의 평가를 할 수 있을 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예컨대 이제 확률 이론에 근거해 가지고서 개별 어떤 그 현금 흐름 한번 생각해 봐요. 예를 들어서 n 번째 해까지 가는 과정에서 현금 흐름이 이제 n 번 발생할 거니까 그 중에서 임의의 회차인 k 번째를 이제 생각을 해 놓고 ck를 갖다 저희가 이제 계산을 해 본다 그러면 그럼 이제 그 k 연차에 나오게 되는 현금 흐름인 ck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이제 랜덤이다라고 표현했지만 랜덤이라고 하는 것도 나타날 수 있는 어떤 그 현금 흐름의 경우의 수라고 하는 게 얼마가는 그 판단이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은 그 t 시점까지의 예를 들어서 t개의 어떤 ck들이 존재를 한다고 할 때에 각각의 k에 대해 가지고서 존재하는 상태가 n개가 있다고 친다 그러면은 c의 k1, k2, kn 하는 식으로 k 시점에서 n개의 어떤 그 상황을 갖다가 감안한 현금 흐름들을 갖다가 저희가 상정할 수가 있을 거고, 그리고 각각의 확률, 출현 확률들을 파이1, 파이2, 파이n 이라는 식으로 저희가 이제 부여를 한다고 하게 되면 결국 K 시점의 어떤 현금 흐름인 CK라고 한 녀석을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할 때에는 결국은 출현 확률인 파이들을 갖다가 다 곱해 가지고서 파이1 CK1, 파이2 CK2 하는 식으로 해당 시점에 나타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별로 그 현금 흐름 크기를 뽑고 그 현금 흐름에 상응하는 출현 확률을 갖다가 곱해줌으로써 해당 시점의 그 현금 흐름에 대한 일종의 기대값을 저희가 가질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 그렇게 구해진 어떤 쿠폰의 기대값을 바탕으로 할인채의 가격을 갖다가 구한다고 하게 되면은 결국 K 시점에 나타나는 어떤 P의 K라고 하는 녀석의 경우에는 결국은 그 쿠폰의 기대값인 expectation CK라고 하는 거를 결국은 그 시점에 적용되는 이자율인 할인금리인 RK라고 하는 걸 가지고 와서 K로 결국 디스카운트 해주게 되면 그러면은 해당 그 현금 흐름, 가상의 할인채의 가격을 구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거를 저희가 알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봤던 것처럼 확률 변수의 기대감을 안다 그러면 우리가 채권의 가격이라고 하는 거를 갖다가 추정할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러한 상태에서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요. 확률 변수의 기대값을 우리가 알아요. 근데 이 녀석의 기대값과 똑같은 크기의 쿠폰을 주는 어떤 할인채가 하나 있었어요. 혹은 뭐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어, 랜덤을 좀 가지고서 나중에 말하자면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들쑥날쑥 할 수 있는 채권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고정되어 있는 금액이 하나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둘을 놓고 본다고 했었을 때에 어떤 할인채의 가격이 더 비싸야 정상이겠습니까? 아마도
약간 랜덤성을 띠고 있는 쿠폰이 들쑥날쑥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할인채 같은 경우는 아마도 일반적인 할인채보다는 좀 싸게 거래될 거예요. 오른쪽에 이제 보는 것처럼 손안의 새라고 이제 표현하잖아요. 확정이 되어 있는 수익을 받기를 원하지 들쑥날쑥 할 수 있는 수익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투자자는 별로 없을 거예요. 투자가 만약에 개념이 잘 안 와닿는다 그러면 뭐 아르바이트 같은 거 생각해 봅시다. 아, 시급 10,000원 줄게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장님하고요, 뭐 시급을 주는데 오는 손님에 따라 가지고서 좀 많이 줄 수도 있고 적게 줄 수도 있다, 알겠지? 라고 이야기하는 저기 사장님하고 이렇게 두 사장님이 있어요. 두 번째 사장님이 알바 잘 구할 수 있겠습니까? 제 생각에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아마도 그런 경우에는 이 알바생이 머리를 굴려갖고서 뭐 하루 정도 이렇게 가게 앞에 죽치고 앉아가지고서 이게 손님이 들락날락 하는 정도를 본 다음에 평균적으로 내가 한 15,000원 정도는 내가 받을 수 있겠다라는 느낌은 있어야 내가 그 위험을 감수할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결국은 일반 할인채를 생각할 때보다 결국은 우리가 지금 앞에서 왔던 과정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어떤 임플리케이션 뭐냐 그러면은 이 쿠폰의 크기, 캐시플로우의 크기가 변동하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뭔가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그때는 그 금리에다가 약간 페널티를 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금액이 픽스되어 있는 어떤 채권의 가격 프라이싱 하는 거에 비해서 변동성이 좀 존재하는 어떤 그러한 캐시플로우의 평가를 할 때에는 나름의 페널티를 줘야지만이 어, 대등한 평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를 갖다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 이런 것을 어떻게 구현할 거냐, 이런 페널티 어떻게 구현할 거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 몇 가지 방식이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페널티로서 예를 들어서 분모를 좀 키우는 방식이 있어요. 왼쪽 같은 경우가 되겠는데요. 결국은 기대값은 E의 CK로 주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이제 약간 랜덤 성향을 가지는 녀석이다 생각해 보면은 결국은 그 해당 시점까지 가는 과정 중에 적용하게 되는 어떤 금리에 대해서 말하자면은 그 일종의 그 가산 금리를 갖다가 좀 매겨 가지고서 할인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할인 금리를 갖다가 좀 더 해 가지고서 원래 그 금액이 고정되어 있는 이표채랑은 좀 다른 프라이싱이 되도록, 말하자면 좀 더 작은 그 채권 금액이 나오도록 하자라고 한 게 이제 변동 이표 채권의 가격에서 일종의 가상금리로서 주어지는 저 노란색 그 파이 K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아예 그냥 금액을 좀 덜 받았다고 치자. 랜덤이 있기 때문에 랜덤 감안해가지고서 파이 K라고 한 걸 빼가지고서 그냥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적용되는 일종의 페널티 개념이 이제 소위 말하는 리스크 프리미엄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리스크를 감안했었을 때 해당 자산에 대해 가지고서 내가 추가적인 어떤 보상, 말하자면 일종의 프리미엄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내가 투자를 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이 들어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앞에서 배웠던 LOW식의 관점, LOW 증권의 관점을 좀 가지고 와 보면 랜덤 페이오프인 CK가 있다고 했었을 때 얘를 갖다가 각각의 스테이츠를 감안한 어떤 컨티전트 클레임을 갖다 쫙 깔아놓고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T 시점에서 발생하는 첫 번째 페이오프를 C의 T의 1이라고 쳐요. 그래서 총 N개의 어떤 그 스테이츠들이 존재해요. 말하자면 소위 말하는 우리가 좋아하는 경우의 수가 N개가 있는 거예요. T 시점에. 그럼 결국 그 경우의 수 각각에 대해 가지고서 컨티전트 클레임들을 각각 다 구성을 시키는 거예요. 1번 상황에 대한 컨티전트 클레임, 2번 상황에 대한 컨티전트 클레임, n번의 상황에 대한 컨티전트 클레임을 그 시점에 쫙 다 깔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 그 컨티전트 클레임의 가격들을 갖다가 모두 애그리게이트 하게 되면은 그 시점에 대한 어떤 그 에로드블 증권의 가격으로서 우리가 해당 시점에 그 증권 가격을 구할 수 있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노테이션대로 컨티전트 클레임의 가격을 Q라고 표현을 하고 그 Q라고 하는 그 상황에 대한 가격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주어지는 쿠폰의 그 크기, 그걸 갖다 이제 C의 T1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LOW 증권의 가격하고
그 다음에 쿠폰의 크기를 갖다가 이제 합쳐가지고서 가지고 오는 이제 그런 상황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에로드브루 증권의 페이오프가 1인 녀석을 예를 들어서 Q로서 이제 저희가 모형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쿠폰의 크기 C를 갖다 곱해주기만 하게 되면은 결국은 어떻게 보면 약간 확률이 가중되어 있는 상황에 대한 어떤 나의 위험 가중치가 반영되어 있는 어떤 그러한 식의 어떤 어프로치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에로드브루 시큐리티를 통해 가지고서 저희가 지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면 이제 처음 들어보시는 방식일 건데, 이제 마틴게일이라고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얘기인가 하니, 앞에서 우리가 이제 불확실한 현금 형태, 현금 흐름을 프라이싱하는 방향으로 이제 크게 네 가지를 따져본다고 하면은, 일단 첫 번째 두 가지가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식으로, 예를 들어서 할인율을 조절하거나, 아니면 받는 페이오프 자체를 갖다 디스카운트 해가지고 가는 방향을 저희가 생각을 해봤었고, 아니면 세 번째 방향으로, 각각의 그 케이스마다 경우의 수를 다 따져가지고서, 그거에 대해 가지고서 컨티니언트 클레임을 구성해서 각 그 상황마다 1이 나오는 컨티니언트 클레임의 가격을 구하고 그 가격을 바탕으로 그 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 쿠폰의 크기, 현금 흐름의 크기를 가져와 가지고 그걸 뭉뚱그려서 해당 시점에 어떤 증권 가격을 삼는 방식이 있는가 하면 마틴게일 어프로치가 되게 된다 그러면 어떤 식이 되냐 그러면 얘는 이제 확률을 약간 만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어떤 해당 그 K 시점에 그 현금 흐름이 CK의 기대값을 구하는 과정에서 내가 선호하는 상황에 대한 확률은 약간 디스카운트를 해주고 내가 싫어하는 확률은 약간 더 높여주는 식으로. 예를 들어서 내가 주사위 1에서 6까지 던지는데 약간 그런 식으로 조절하는 거예요. 내가 크면 클수록 좋긴 좋아. 근데 6분의 1씩 1에서부터 6까지 확률을 균등하게 배분하는 게 아니라 이게 약간 1이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더 확률을 주자. 그래갖고 뭐 6분의 1.5 정도를 준다든지 아니면 6이 나오면 땡큐긴 한데 이게 좀 그러니까는 뭐 6분의 뭐 0.7을 주자. 뭐 약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확률을 약간 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틀어놓은 확률을 이제 파이 원의 햇을 갖다 씌워서 지금 제 식에서 노테이션 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그 캐시플로우의 크기는 각 상황별로 그 크기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 캐시플로우 크기는 픽스해 놓고 거기에다가 어떻게 가는 거 하니 결국은 그 우리가 약간은 그 틸트 했다고 해야 되나 그러한 그 확률의 어떤 조정값을 갖다가 가중해 가지고서 기대값을 구하는 이런 방식을 보통 이제 마틴게일 어프로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틴게일 방식에 의한 할인채 가격을 가지고서 구한다 그러면 지금 보는 것과 같이 결국 약간은 그 어저스된 확률을 가지고서 각각의 캐시플로우를 갖다가 이제 곱해주는 그러한 형태로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결과에 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자산 가격 결정 모형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제 랜덤 그 페이오프 내지는 랜덤 캐시플로우에 대한 어떤 에셋 프라이싱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좀 브로드하게 오늘 첫 번째 세션에서 얘기를 좀 해봤는데, 결국 자산가격 결정 모형이라고 하는 걸 크게 두 가지 분류로 나눠본다고 하면 첫 번째는 이제 무차익 거래 이론, 그러니까 노 아비트레이지 티어리라고 하는 일련의 그 어프로치가 있고요. 아니 두 번째는 이제 이퀄리브리엄 티어리 그래가지고서 이제 균형 가격 이론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어프로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차익 거래 이론 같은 경우는 어떤 그 자산이 주어진다. 라고 하게 되면은 얘의 가격을 어떻게 구하냐 그러면 똑같은 녀석을 갖다 구해갖고 그놈하고 같아야 된다. 안 그러면은 아비트리지가 성립하기 때문에 얘는 잘못된 가격이다라고 하는 관점 하에서 얘는 얘보다 비싸고 얘는 얘보다 싸고 얘는 얘보다 비싸고 얘는 얘보다 싸고를 계속 해가지고 찾아 들어가는 식으로 생각하시면은 아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반면에 이제 이퀄리브리엄 티오리가 되게 된다고 하면 자산 가격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경제의 어떤 여러 그 변수들로부터 조합이 되어서 그 결과로서 그 가격이 형성된다라고 하는 좀 그런 일종의 좀 거대하고 엘레건트한 관점이 좀 들어가 있는 건데요. 결국 이제 그러한 관점 하에서 세상의 자산 가격을 구성하는 어떤 경제 변수는 뭐 1번 변수, 2번 변수, 3번 변수 뭐 이런 식으로 그럼 보통 이게 3팩터 모델이 되는 건데 그러한 식의 어떤 모형을 가지고서 자산의 가격을 갖다가 이제 찾아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노 아비트리지 티어리로 가게 될 때 좋은 거는 어썸션이 많이 필요가 없어요. 상대적으로 좀 적은 어썸션을 가지고서 이놈저놈 가격을 비교해 가지고서 그 결론을 갖다가 빨리 이제 찾아 들어가는 그런
장점이 있지 않겠나 이런 것인 거고요. 앞에서 우리가 이제 컨팅전트 클레임 가지고서 주식 가격, 채권 가격, 뭐 불황증권, 호황증권 이런 것들을 이제 계산할 때에 이제 사용했던 어프로치가 사실 이 노 아비트리지 디오리였어요. 우리 학생이 이제 이 클래스에서 물어봤던 것하고 사실 좀 연결되는 얘기죠. 그래서 노 아비트리지 디오리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가격을 구한다고 할 때에는 이렇게 어떤 시장에 알려져 있는 가격이나 정보를 가지고 연역해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노 아비트리지 디오리를 가지고서 프라이싱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이퀄리브리엄 티오리로 가게 된다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경제에 대한 설명을 제공을 해줄 수 있어서 좀 나름의 장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이 티오리 하에서는 가격이라고 하는 거는 이러한 변수, 저러한 변수가 이렇게 조합돼 가지고서 가격이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가격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경제에 어떤 종속되어 있는 종속 변수로서의 그 관련성이 비교적 클리어하게 제시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본다고 할 때 어떤 자산 가격이 있다. 그러면 이 자산 가격이라고 하는 게 경제의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연결되어 이 가격까지 왔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가격의 어떤 근원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찾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번 학기에 배우기도 하고 한 번쯤 들어보셨겠지만 캐팸이라고 하는 것들도 결국은 이러한 균형 가격 이론의 범주에 들어가는 그런 녀석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우리가 배우게 될 APT 같은 것들은 이제 노 아비트리지 디오리에서 이제 오게 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실제 뭐 좀 더 쉽게 이야기를 해보면 중원보원 하는 것 같긴 합니다만 우리가 아이패드 하나 사고 싶어요. 아이패드를 내가 하나 사고 싶다 그러면은 균형 이론 관점에서 이제 내가 아이패드의 어떤 균형 가격을 알고 싶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일단 태블릿의 수요 공급도 봐야 되고요. 대체품이 될 수 있는 노트북이나 갤럭시 탭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고 가격도 한번 쭉 봐야 돼요. 그래서 중고 가격도 쭉 보면서 그러면 이제 이게 대략의 어떤 가격에 대한 어떤 결정 요인들이 쭉 나오게 될 거고 신제품이 나온다 그러면 신제품이 나오게 되면 또 직접 모델 가격이 좀 내려가나? 뭐 또 저 대체품이 된 녀석의 신제품 동향은 또 어떻게 되나? 뭐 중국제 뭐 어떻게 되나? 화웨이 나오면 얘가 저기 또 영향을 좀 받나? 뭐 이런 식으로 막 자꾸 파고 들어가 가지고서 모형을 짜야 돼요. 모형을 짜 가지고서 그 에브리 인포메이션을 다 끌고 모아 가지고서 균형을 이루는 그 무언가의 가격이 있다는 그런 관점이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경제학 관점에서 봤었을 때 굉장히 오소독스한 어프로치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경제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균형 가격이라고 하는 거 이제 뭐 제네럴 이퀄리브리엄 이런 거 얘기 저희가 잠깐 했었잖아요. 그래서 경제학 관점에서 봤었을 때는 어 균형의 하나로서 이제 가격을 찾아가는 그러한 태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관점들이 어떻게 보면 좀 더 먼저 우리가 좀 공부를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실제 우리가 이제 균형 가격 이론들을 좀 먼저 배울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알려 그러면은 일단 효용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데피니션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위험에 대한 애티튜드라는 것도 좀 모형화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형을 바탕으로 우리가 캐팸이라든지 뭐 그 컨섬션 개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쭉 배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러한 지식 위에서 이제 무차익거래 노아비트리지 디오리들을 이제 배워 나갈 거죠. 노아비트리지 이론은 반대로 이제 약간 좀 이런 식인데요. 그러니까 내가 아이패드 하나 갖고 싶어요. 그럼 아이패드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부품이랑 그 조립에 대한 공인만 있으면은 내가 이 아이패드 가격이란 건 나온다. 물론 뭐 유통 마진도 좀 있어야겠네요. 그러면 이제 그러한 관점 하에서 아비트리지가 없는 상황 하에서 아이패드의 어떤 가격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돼야 되는 거냐?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관점으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아비트리지 티오리 같은 경우는 사실 잡다하게 막 앞에 얘기했던 거 다 필요 없고 원가만 알면 돼요. 얘 물건의 어떤 가격이라는 걸 향해 갖고 원가 얼마야, 유통마진 얼마 받으면 얼마면 적정해, 뭐 조립하는 공임 얼마 주면 되니, 뭐 이런 것들을 갖다 조합해 가지고서 사실은 야 그러면은 이거보다 싸면은 저기 아이패드가 원가보다 싼 거네, 비싸면 야 원가보다 너무 비싸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제 좀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컴플릿 마켓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금융시장에서 노아비트리 시리오리가 이제 좀 파워풀한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그 금융시장에는 중거가 될 수 있는 가격, 다른 자산들의 가격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제 어떤 가격을 구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타 자산들의 가격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노아비트리지 티오리가 굉장히 좀 파워풀하게 금융시장의 자산 가격 결정에서 좀 쓰임새가 있죠. 근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가게 되다 보니 뭐 특정 자산의 가격을 발견하거나 이런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시장의 전체에 대한 어떤 오거나이즈가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지,
혹은 시장의 어떤 메커니즘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까지는 충분한 이제 설명을 해주지 못하는 게 이제 조금 아쉬운 측면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뭐 균형 가격 이론이 우세하다, 뭐 노아비트리지 티오리가 우세하다 이렇게 뭐 꼭 말을 할 수는 없지만은 어쨌건 균형 가격 이론 같은 경우는 소비자가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어떤 행동을 하는 에이전트라고 하는 가정 하에서 얼마가 시장에 대한 우리의 어떤 이해 내진 설명을 제공해주는 그런 측면이 있는 이론들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좀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아비트리지 티오리 같은 경우는 실무적으로 많이 쓰이는 어프로치예요. 그래서 뭐 파생 상품 가격을 결정한다든지 이런 거 할 때도 많이 쓸 수 있는 방법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공부를 하는 게 좀 의미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은 이제 자산 가격 결정에 있어서 약간은 좀 첫 번째 이야기니까 약간 이제 어떤 어프로치를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이제 실제 그 캐시플로우를 계산하는 방법에 있어 가지고서 어떤 리스크 프리미엄을 적용하는 방식, 확률을 조정하는 방식, LW 시큐리티를 활용하는 방식,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어프로치 방식들에 대해서 좀 광범위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했던 게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로드맵을 가지고 한 스텝 더 이제 들어가 보는 게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할 일이죠. 잠깐 쉬고 돌아와서 두 번째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